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함유진. 강지수입니다. 저희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 강의 속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 내용에 대해 요약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 씨, 오늘 발표 순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발표는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의 모델에 대해 설명할 건데 카운트 기반 방법과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레젠테이션 방법으로 크게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카운트 기반 방법에는 백 오브 월즈, TF-IDF, 엔그램 총 3가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Distributed Representation은 뉴럴 네트워크 랭귀지 모델, 워드2백, 그리고 최근에도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글로브와 패스트 텍스트까지 설명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선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 워드 임베딩, 이거는 모두 텍스트를 숫자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텍스트를 숫자로 왜 변환해야 되나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0과 1의 데이터에 대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자연어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텍스트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적절한 숫자로 변환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텍스트를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텍스트를 숫자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텍스트를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성능이 많이 달라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발표를 들으시면 더 잘 알겠지만, 그래서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카운트 기반 방법, 디스트리뷰티드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등장하였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 설명하기 전에 간략하게라도 텍스트 전 처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텍스트 전 처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텍스트 전 처리는 마치 요리할 때 재료 손질하고 되게 비슷해서 텍스트 전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옛날에는 모델들이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하곤 했습니다. 음, 혹시 그러면 텍스트 전 처리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일단 대표적으로는 클리닝과 노멀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규칙에 기반한 단어 통합이 있습니다. 규칙에 기반한 단어 통합이요? 혹시 예시를 조금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는 뭐 대한민국, 한국, 뭐 코리아, 심지어 뭐 조선 이렇게 해도 다 대한민국인 걸 알아듣죠. 그런데 이 컴퓨터는 그러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모두 대한민국이라고 통합을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해가 확실히 되었네요. 다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국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사실 이 또한 컴퓨터는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대소문자를 통합해주는 건 역시 좋습니다. 음, 그러면 컴퓨터가 사람과 똑같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텍스트 전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불필요한 단어 또한 제거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맞게 이해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불필요한 단어 제거 역시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는 마침표, 느낌표, 쉼표 이런 문장 보호도 제거될 수 있고 혹은 등장 빈도가 적은 단어 역시 제거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치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숫자 역시 제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단어 제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다음 페이지에서 불필요한 단어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불필요한 단어는 불용어라고도 합니다. 이 스탑월드, 불용어는 의미 분석에 기여하지 못하는 단어를 의미하는데요. 이미 많은 연구가 되어 있어서 뭔가 자연어 처리를 위한 파이썬 패키지 NLTK에서 정의한 불용어는 179개로 아래 예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타 같은 것도 불용어로 처리될 수가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은 영어 패키지라고 말씀드렸지만 OKT와 같은 데서도 한국어 불용어들을 다 알아서 정리된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 모델들이나 디스트리뷰티드
Texted Representation 모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 모델에 대해 먼저 큰 줄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 모델은 크게 카운트 기반 모델과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레젠테이션 모델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정리된 모델인데, 카운트 기반 모델은 백 오브 월즈를 시작으로 TF, IDF, Ngram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레젠테이션 모델은 뉴럴 네트워크 랭귀지 모델, 워드 투백, 글로브, 패스트 텍스트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잘 감이 오지 않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카운트 기반 모델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한 백 오브 월즈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백 오브 월즈는 단어의 등장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단어 출현 빈도수에만 기반해서 텍스트를 숫자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백 오브 월스라고 하면 단어들의 뭉치 같은 느낌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문장이 있다고 하면 이 보이는 표처럼 term 다큐멘트 행렬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때 term 다큐멘트 행렬의 이 행은 단어를 의미하고 열은 문서를 의미하게 됩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0, 1로 나타내 있는데 이거는 문서에 해당 단어가 등장했는지 그 여부만 바이너리로 표현하게 되고요. 왼쪽 표를 보시면 이 문장 혹은 문서에 단어가 몇 번 등장했는지 오른쪽. 오른쪽 보시면 등장 횟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문서 1에서는 참외가 2번 등장하였고 문서 2에서는 오렌지가 총 3번 등장한 거 맞을까요? 네, 그런 식으로 표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단어의 등장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백 오브 월즈의 독립적인 속성이 나이브 베이지의 모델과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등장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 특징 때문에 문장이나 문서가 한 번 턴 다큐멘트로 표현되면 원래대로 복원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문장 문서가 한번 표현되면은 원래대로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게 어쨌든 이 모델이 횟수를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출연했는지 그런 거에만 두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개념인 TF, IDF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전에 백 오브 월즈는 많이 등장했으면 숫자가 높아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딱 정의 내리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뭔가 보완한 TF, IDF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부터 term frequency가 등장하는 것 같네요. 맞죠? 그래서 TF, IDF는 단어가 특정한 문서에서 나타나는 빈도, 그 다음에 모든 문서에서 나타나는 빈도를 사용해서 각 단어들마다 중요한 정도를 가중치로 나타내는 단어 표현 방법입니다. 그러면 많이 등장할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어 설명하자면 TF는 term frequency이기 때문에 단어의 빈도를 나타냅니다. 즉, 특정 단어 T가 특정 문서 D에서 나타난 횟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문서에서 많이,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특정 문서를 표현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더 같은 그런 일부 단어들은 특정 문서를 구분하는 중요 키포인트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더 같은 단어들은 제외하고 확률이 계산된다는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더 같이 단어가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이 DF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는데요. DF는 다큐먼트 프리퀀시, 즉 문서의 빈도로 전체 문서 집합에서 특정 단어가 등장한 문서의 수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문장이 조금 어렵네요.
이 DF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를 설명드리면 높은 DF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전체 문서분에 등장한 문서 수가 많아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 문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로 문서 표현을 위한 중요도는 낮습니다. 음, 한마디로 더 같은 단어들은 모든 문서에 더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낮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반면에 낮은 DF는 전체 문서에 등장하는 문서가 적죠. 음, 아무래도 전문 용어라든지 그 문서를 전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은 특정 문서에만 등장하는 것이 맞겠네요. 그래서 낮은 DF는 뭔가 문서 표현을 위한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개념을 활용해서 IDF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IDF는 Inverse Document Frequency로 영문서 빈도입니다. 이거는 DF의 역수를 취한 다음에 로그를 씌워서 만들어지는 값입니다. DF의 역수를 취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로그를 취하게 되나요? 전체 문서 수 n이 커질수록 이 IDF 값이 너무 급격하게 커지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아, 그러면 n이 커져도 IDF 값을 조금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로그를 취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 TF, IDF에 대한 개념은 각각 설명을 드렸고 TF, IDF가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TF, IDF는 앞서 설명드린 TF와 IDF의 곱수로 TF는 특정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 IDF는 여러 문서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아닌 특정 문서에서만 등장하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둘을 곱하면 특정 문서에서 특정 단어의 중요도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TF, IDF를 사용하면 특정 문서에서 특정 단어의 중요도이기 때문에 문서마다 단어의 중요도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 신기하네요. TF, IDF에 대해 개념적으로 방금까지는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진짜 수식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 함수에 대해 많은 실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들이 가장 자주 사용되면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해주신 term frequency랑 document frequency에 대한 식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그럼 아까 전에 설명해주신 건 개념적인 거고, 이렇게 많은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TF-IDF라고 해도 아직 많은 한계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TF, IDF의 당시 상황을 보면 백오브 월즈에 비해서는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매우 높은 차원을 갖고 그 차원이 스폴스 해가지고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그 차원의 저주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요 해당 표를 보시면 이 행은 문서를, 이 열은 단어를 의미하는데 이 열이 굉장히 단어의 개수만큼 차원을 갖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차원을 갖게 되고 또 대부분의 값이 0이 됩니다. 근데 차원의 저주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이 차원의 저주는 의미 없는 0의 값이 굉장히 많아서 뭔가 그냥 계산을 방해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우에 왜 많은 값들이 0으로 치환이 되고 그게 왜 문제점이 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 한국어 단어의 개수는 약 10만 개 정도로 이 TF, IDF를 사용하게 되면 열이 10만 개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긴 문장이나 문서일지라도 이 대부분의 단어를 포함하지 못하고 해당 값이 의미 없는 0의 값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차원의 저주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오브 월즈랑 TF-IDF는 지금까지 등장을 했네, 많이 했네, 뭐 이런 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지수님한테 뭐 문장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네. 오늘 밥, 먹었어? 그쵸? 오늘 밥 발로 찼어?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쵸. 네, 이제 그런 개념을 활용해서 이전에 등장한 일부 단어를 고려해서 단어를 숫자로 표현해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기준 단어가 있고 그 주변의 단어들을 고려를 해서 단어 인베딩이 진행되는 건가요?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음. 같습니다. 그러면 단어를 하나만 고려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저희가 지정하는 숫자가 또 따로 있나요? 요 N그램의 N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몇 개 단어를 고려할 것인지를 의미합니다. 음, 그래서 예시처럼 N그램이 1일 때는 유니그램, 즉 하나만 자기 자신만 보고요. 바이그램은 2개, 자기와 이전. 트라이그램은 자기와 이전 2개. 4개 이상일 때는 앞에 숫자를 붙여서 표현하고 이제 자기 자신과 4개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N그램을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요 수식과 같습니다. 네, 이해되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카운트 기반 모델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Distributed Representation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Distributed Representation, 요즘 워드 임베딩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건 단어를 특정 공간에 실수값을 갖는 댄스 벡터로 나타내는 단어 표현 방법입니다. 댄스 벡터라는 단어도 조금 생소하고, 특정 공간에 실수값을 갖는다는 개념도 조금 생소한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 댄스 벡터라는 건 아까 TF-IDF 이런 거 말하면서 스펄스가 되게 문제가 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댄스 벡터는 아까 같이 뭐 단어가 10만 개라고 해서 10만 개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300개 정도의 차원에서 0이 아닌 값들, 실수값으로 표현되는 걸 말할 수 있고 요 특정 공간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300차원이라는 그 공간. 그 공간 자체를 의미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워드 임베딩을 하고 이제 나중에 그 논문을 쓰신 분들이 발견한 사실로는 이 워드 임베딩은 단어 사이의 의미적 관계가 벡터 공간에서 보존된다고 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말은 벡터 공간에서 의미가 유사한 단어들끼리는 가깝게 위치하고 의미가 먼 단어들끼리는 멀리 위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첨부해준 그림을 보면 이 강아지, 고양이, 요 고양이, 강아지, 개, 요 아이들 동물끼리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고 또 노트북, 핸드폰 이런 전자기기들끼리는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자기기와 또 동물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이런 거는 사람만 조금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컴퓨터 모델이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의미적으로 가까운 단어들을 모아줬다는 게 조금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또 다른 특징은 이 단어의 문맥상의 의미가 보존된다는 것인데요. 예시 한번 보시면 북스 빼기 북 하면 무슨 의미가 남죠? 복수의 의미가 남죠. 그렇죠. 근데 이 독스 빼기 독하면 또 이 복수의 의미가 남죠. 그러면 모델이 단어를 인베딩을 할 때 복수의 개념 또한 인베딩을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서로 빼기를 했을 때 그 차이값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네, 기존의 그 카운트 기반에서는 보지 못했던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Distributed Representation 방식을 처음으로 소개한 마치 시조새와 같은 뉴럴 네트워크 랭귀지 모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 랭귀지 모델은 기존 카운트 기반 방식에서 나타나는 이 차원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단어 표현 방법입니다. 차원의 저주가 여기서 해결될 수 있었네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뉴럴 네트워크 랭귀지 모델의 구조는 이 오른쪽과 같은데요. 이 부분 솔직히 조금 어렵죠? 제가 네. 뒤에서 자세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수식부터 조금 간략하게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뉴럴 네트워크 랭귀지 모델의 목적은 주어진 첫 번째 단어부터 음. t-1번째 단어까지 사용하여 t번째 나타날 단어가 극대화되는 되게 좋은 함수를 찾는 것입니다. 좋은 함수요. 혹시 제한 조건이나 그런 건 따로 없을까요? 제한 조건 있습니다. 이 제한 조건은 아무래도 이 vocab의 모든 단어 생성 확률의 합은 1이어야 합니다. 생성 확률의 합이 1이어야 된다는 게, 모든 단어에 대해서 그러면 확률값이 나온다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이 각 단어의 생성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하긴 생성 확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함수가 좀 보기 어렵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개의 C와 G 파트로 나누어서 표현할 수 있는데요. C는 모든 단어들의 룩업 테이블이에요. 이 룩업 테이블이 뭐냐면 단어의 인베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행이 각 단어를, 이 열이 각 단어의 인베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차원의 저주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이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 G는 이전 n-1개의 단어 인베딩, 이 룩업 테이블에서 가져온 이 인베딩이 주어졌을 때 i번째 단어가 생성될 확률을 계산하는 feed forward 혹은 recurrent 함수입니다. 이 내용을 뒤에서 정리하면서 자세히 다 말씀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뉴럴 네트워크 랭귀지 모델의 구조를 통해서 앞에 설명한 내용을 합해서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룩업 테이블을 통해 찾은 각 단어의 인베딩을 인풋으로 사용합니다. 인풋과 요 히든 레이어의 곱을 수식에서는 대문자 H로 나타냅니다. 대문자 H를 조금 자세히 보면 소문자 H, 히든 노드의 수, n-1, 요거는 엔그램을 뜻하고 m은 아까 본 인베딩의 차원을 뜻합니다. 근데 왜 ng램인데 n-1을 사용을 하게 되나요? 여기 인풋을 보시면 자기 자신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부터 마이너스 1번째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아웃풋은 vocab의 개수입니다. 왜냐면 모든 단어에 대한 확률이 생성되어야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면 이 수식은 U로 표현되는데 이 아웃풋 노드와 히든 노드의 곱하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문자 H 곱하기 V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V라고 하면은 모든 복합의 개수면 차원이 되게 커질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V의 차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U를 계산하는데 모델의 대부분의 계산량이 사용됩니다. 혹시 뉴럴 네트워크 랭귀지 모델이 주변 단어도 활용하나요? 어느 정도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뒤에 단어를 기반해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살짝은 활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양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뒤부터는 설명을 드릴 건데 이를 보완해주기 위한 모델로 워드200이 등장했습니다. 네. 워드200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워드200의 아키텍처는 크게 15, 스키그램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예시 문장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중간에 있는 예시 문장을 기준으로 레드 주변에 있는 단어들인 by, bus, in이 15로 연산을 하게 되면 한 번에 같이 연산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킵그램과 같은 경우에는 화면과 같이 by와 red, a와 red, bus와 red, in과 red 이렇게 각각 연산이 되어요. 즉, 각 단어에 대해서 15는 백프로파게이션이 한 번, 스킵그램은 백프로파게이션이 여러 번 연산이 됩니다. 지금 백프로페게이션 연산의 횟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디에 영향을 주게 되나요? 네, 당연하죠. 스킵그램과 같은 경우 15보다 더 많은 연산량을 보이게 되는데요. 저희가 실험을 할 때 한정된 데이터로 주로 실험을 하게 되는데, 한정된 데이터로 스킵그램과 같은 경우에 더 많은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특징이 있고, 그 결과 스킵그램이 더 널리 쓰이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워드2백의 연산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드2백의 연산은 분자와 같은 경우에 보라색 박스 2개가 내적되어 계산됩니다. 분모는 화면과 같이 해당하는 인베딩에 대한 단어에 관한 벡터들과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들의 벡터들이 내적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림은 조그맣지만 이게 실제 단어가 되면 연산량이 너무 많아질 것 같은데 혹시 이와 관련된 문제는 없나요? 네, 조금 많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네거티브 샘플링입니다. 네거티브 샘플링은 화면과 같이 몇 개의 단어들만 추출하여 해당하는 단어들과의 내적만 계산합니다. 혹시 이 아래 수식을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 네. 네. 다음 페이지에서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C라는 단어 주변에 O라는 단어가 올 확률은 P, O바 C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화면과 같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프로파게이션 계산을 위해서 이를 미분을 하게 되면 주황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UO로 초록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초록색 박스 안의 수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한 본식에서 주황색 박스와 초록색 박스는 앞에서 나온 식의 결과인데요. 앞에 나온 식은 역전파를 위해서 미분한 결과를 의미를 했습니다. 네. 따라서 해당 식에 가중치를 곱하고 현재 벡터를 더해주면 미래 벡터를 생성해낼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이해가 쏙쏙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런 워드2백에도 문제점이 크게 있습니다. 혹시 이 패러그래프를 통해서 문제점을 조금 유추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이 파란색 부분을 보면 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야 된다고 했을 때 문서에 인이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한다면 인에 관한 확률을 많이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이 중요한 단어일까요? 그냥 전치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단어도 아닌데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비효율적이겠죠.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 글로브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네, 동시 발생 빈도를 글로브는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보기 위해서 행렬분해 방식을 사용합니다. 행렬분해 방식이 조금 낯설지 않나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 행렬분해 방식은 하나의 문서에서 두 단어가 얼마나 같이 등장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시를 위해서 오른쪽 그림을 표기를 해놨는데요. 여기서 XI는 오른쪽 화면과 같이 표기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I와 U가 동시에 발생한 횟수를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문서에 I와 U가 동시에 발생한 횟수가 20이면 XIJ는 20이 됩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네, 추가적인 이해를 위해서 왼쪽에 수식을 첨부해 놨으니까 조금 이해가 좀 힘드신 부분은 왼쪽 수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동시 등장 행렬을 예시를 들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단어 I와 단어 J가 단어 K와 같이 등장한 확률은 화면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라는 단어가 햄버거와 같이 등장할 확률은 0.00019. 그런데 드링크가 햄버거와 같이 등장할 확률은 0.00002로 표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단어의 동시 등장 확률의 크기 관계 비위 정보를 이 아래와 같은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래 식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추 뒤에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베딩 된 중심 단어 벡터와 주변 단어 벡터의 내적이 전체 문서에 동시 등장 확률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 식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 식을 충족시키는 이제 목적 함수 혹시 떠오르는 거 있을까요? 요 두 함수를 얘기하는 걸까요? 네.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지수 함수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의 3승 곱하기 2의 4승은 2의 7승이 되죠. 네. 그리고 2의 7승 나누기 2의 4승은 2의 3승이 됩니다. 네. 따라서 위의 두 식을 만족하게 되고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식만 만족하는 모든 목적 함수가 사용될 수 있는데 지수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좀 더 간편하게 코딩을 할 수 있고 좀 더 프로그래밍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수 함수가 사용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식만 만족하면 굳이 지수 함수는 아니어도 되나요? 네, 꼭 지수 함수가 아니어도 됩니다. 별다줄이라는 말 아시나요? 별걸 다 줄인다는 말이죠. 네, 요즘 이렇게 신조어들이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단어의 인베딩을 재학습시키면 저는 굉장히 뭔가 비효율적인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학습 시 보지 못한 단어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패스트 텍스트라는 게 등장하였어요. 만약에 학습 시에 보지 못한 단어들이 등장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는 인베딩 벡터를 구할 수 없게 되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의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로 대두가 되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인이다 보니까 사실 다른 나라 언어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잘 모르는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시다시피 한국어는 어미 변환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중국어는 띄어쓰기, 일본어는 교차어 사용이 각각 문제가 되어서 학습 시 보지 못한 단어들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패스트 텍스트에서는 서브워드 개념이 사용되었습니다. 서브워드는 화면과 같이 꺽쇠를 양옆에 추가해준 다음 앵그램 방식을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표에서 웍즈는 5g으로 나타나게 되면 위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여기에 전체적인 웍즈라는 단어의 인베딩을 추가해서 패스트 텍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학습 시에 네거티브 샘플링을 사용한 스킵그램이 차용되는데요. 보기와 같이 웍즈와 관련이 있는 단어들은 학습 시 아웃풋이 1에 가깝도록 가중치가 업데이트되고 네거티브 컨텍스트에 해당되는 단어들은 학습 시 0에 가깝게 가중치가 업데이트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생소한 단어여도 얘와 같이 자주 등장한 단어에 대해서는 높은 확률값을, 그렇지 않은 단어에 대해서는 낮은 확률값을 보이게 된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 모델의 흐름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고, 카운트 기반 모델과 디스트리뷰션 레프레젠테이션 기반 모델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었던 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NLP 태스크가 조금 생소한 분야였는데 덕분에 조금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